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우리 민족의 선박건조 기술이 세계 최고인 것은 이 한국 뒤통수 친 호주 정부 크게 당황. 3. 우린 대가리부터 자른다. 바다에서도 음속 타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거북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보통 조선시대 왜군을 물리친 전투함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거북선은 단순한 개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거북선이라는 이름 옆에 항상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함께 언급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도 있는 생각을 해보면 거북선은 우리에게 단순히 배나 전투함이 아닌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은 우리는 이미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었다.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 있었는데 산업화가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민족이 첨단 기술과 혁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건과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발전이 지연되었다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거북선은 이러한 역사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포부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북선은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의 역사적인 업적과 현대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이라며 500원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으로 500억 원의 차관을 영국으로부터 얻어내기도 했죠. 지금도 우리나라 조선업이야 세계 최고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사실 거북선 이전에도 우리 조상들의 선박건조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미 조선시대의 거북선을 제외하더라도 판옥선, 포작선, 협선, 사우선 등 그 종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상당했지만 선박건조 능력이 일본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9세기경 당나라를 여행한 후 입단구법술래행기를 쓴 일본 승려 앤리는 신라배는 작지만 날렵하고 강하다 라고 썼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길이 30m가 넘는 거대한 전함을 직접 건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원나라 왕희가 쓴 범해소록이라는 책에는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 당시 크고 작은 함선들이 파도에 다 부서졌으나 유독 고려의 전선은 배가 견고하여 온전했다 는 내용이나 고려의 배는 강하기 때문에 고려에서 배를 건조해 다시 일본을 정벌하면 이길 수 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선박건조 능력을 갖춘 우리 조상들이지만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능력이 생겼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신석기 시대, 즉 조몬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 100여 개가 발견됐지만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유물이 나타나지 않아 조바심만 커져갔죠. 2003년 9월 한국을 휩쓴 거대한 태풍 매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04년 4월 태풍이 휩쓸고 간 경남 창녕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2003년 9월 12일 한반도를 휩쓴 제14호 태풍 매미는 한반도 전역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으나 유독 경남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130명이 사상자, 1만 채에 가까운 주택이 파괴된 것은 물론 도로와 30개의 다리를 붕괴시키는 등 4조 2225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매미는 1959년 사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 낙동강과 인접한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되돌릴 수 없는 피해의 원인은 양수와 배수의 문제라고 결론지은 창녕군은 군청이 직접 나서서 태풍 때 완전히 침수됐던 비봉리 양 배수장을 확장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2004년 4월 매미보다 강한 폭우도 감당할 수 있도록 펌프 용량을 늘리고 그에 걸맞게 물이 머무를 유수지를 새로 파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굴착기 바가지에 조개더미가 줄줄이 끌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폐총이라고도 불리는 조개더미야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고고학자들에게 폐총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면 폐총은 해안이나 강변 등에 살던 옛 조상들이 먹고 남은 뼈나 껍데기 또는 쓸모 없어진 생활용품을 폐총에 버렸기 때문에, 즉 폐총은 옛 조상들의 쓰레기장이기 때문입니다. 해안이나 강변이라면 자연스럽게 조개 껍데기가 쌓일 수 있지만 창녕의 비봉리는 내륙 지방입니다. 내륙 지방에서 발견된 쓰레기장은 정착 생활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공사는 즉각 중단되고 발굴이 시작됐죠. 이 소식을 접한 이막종 당시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서둘러 조사단을 꾸려 비봉리로 달려갔습니다. 보통 폐총이 발견된 곳에서는 조개 껍질에 함유된 석회질 성분으로 인해 토기와 같은 고대 유물이 비교적 온전하게 발견되는데, 임 실장이 비봉리에 도착해 살펴보니 오래된 나뭇가지, 바다조개,
빗살무늬, 토기 등이 나왔습니다. 즉각 선사시대 폐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조사단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간 폐총이 해안가에서 발견된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세월의 흐름과 파도의 충격으로 훼손되었지만 비복리는 저지대 습지 지역이라 선사시대 유물의 원형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해 11월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됩니다. 비복리 폐층은 총 5개 층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3개의 층은 8000년터부터 6500년 전, 위에 2개 층은 각각 6500년터부터 5500년 전과 5500년터부터 4000년 전으로 짐작되는데요. 수천 년의 시간을 견딘 유물 중 눈길을 끄는 유물들은 대부분 가장 위층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똥화석과 망태기가 나왔고 장신구도 발견되었죠. 사실 장신구가 나왔다는 것은 당시 우리 조상들이 먹고 살기 넉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살기 넉넉해진 후에야 몸단장을 신경 쓰니까요. 당시 식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도 등장했는데 제첩, 굴, 꼬막 껍데기는 물론 상어 척추, 가오리 꼬리뼈 등이 나왔고 사슴, 멧돼지, 개, 늑대, 소, 고라니, 꿩, 오리 등의 뼈도 발견됐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도토리였습니다. 비복리에서는 총 90여 개의 저장 구덩이가 발견됐는데 바닷물에 도토리를 썩지 않도록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토리는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이 있는데 아마 선사시대 조상들도 이 성분을 없애는데 판물이 효과적인 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또 일부 구덩이에서는 솔방울도 나왔는데 당시에는 솔방울도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복리 유적을 통해 약 8000년 전 조상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물이 거의 원형 상태로 발견되다 보니 조사단은 혹 신석기인들이 실제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즉 상어를 잡고 가오리를 잡을 때 탔던 배가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배는 나왔을까요? 네, 나왔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조사단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을 때 임 실장은 꿈을 꿨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선명한 십자가를 봤고 그 끝에 돼지꼬리 모양의 끈을 봤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에 조사단원들에게 뭔가 납작한 판이 나오면 즉각 발굴 중단하고 알려달라고 부탁했죠. 당시 그는 돼지꼬리 모양의 끈은 배를 접안시킬 때 사용하는 밧줄로 해석했고 주변에서 물고기 뼈와 조개 등이 발견된 정황상 이곳은 수천 년 전 바닷가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배도 충분히 출토될 수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그의 꿈은 적중했습니다. 6월 24일 오후 3시 즈음 지표로부터 6m 아래를 긁던 굴찾기 기사가 그만 파자 고임 실장을 설득했으나 그는 딱 한 번만 더 긁어보자 며 채근했고 마지막 한 바가지 뜨는 순간 노란색 나무판이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는 즉각 발굴단원들과 내려가 진흙을 손으로 퍼내기 시작했고 1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드디어 소나무 쪽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3.1m, 너비 62cm에 속을 파내어 만든 배가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소나무 조각을 떼어내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수령 200년 된 소나무로 판명됐고 이로써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 귀중한 신석기 시대 배가 나왔는데요. 그때까지 일본에서는 조몬시대 1만 년터부터 2300년 전 위 나무배 130여 척이 출토됐지만 국내에서는 최초로 신석기 시대 배가 나왔고 단숨에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배가 됐죠. 발굴단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급파된 목조 보존 전문가 2명과 함께 주변 흙과 한꺼번에 나무배를 들어올려 특수 제작된 나무 상자 안에 넣고 특수 차량에 실어 중앙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발굴단은 이 배에 비복리 1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숫자 1이 붙은 것은 출토 지점에서 25m 떨어진 곳에 두 번째 배 비복리 2호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2010년 2차 발굴 때는 약 9m 떨어진 곳에서 배를 젓는 도구인 도까지 출토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181cm의 자루 66cm와 물갈퀴 115cm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한반도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벌써 배를 만들어 바다 사냥을 나섰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닷가에서나 있을 법한 폐총과 생활용품들이 왜 바다와 60km나 떨어진 내륙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나중에 확인되기는 했지만 습지의 여러 층에서 흙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플랑크톤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즉
경남 창녕이 8천년 전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경북대 황상일 교수 역시 6,800년 전 이전에는 비복리가 해안에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천 년 전, 그러니까 창녕의 비복리가 해안이었을 때 한반도에 살던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사냥을 하고 도토리를 저장하고 배를 타고 바다 사냥을 다녔을 겁니다.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진 고래잡이 그림이나 폐총에서 발견된 상어 척추, 가오리 꼬리뼈, 일본과의 교역을 알려주는 흑요석을 떠올려보민 신석기 시대 우리 선조들은 이미 원양어업과 장거리 교역이 가능한 튼튼한 배를 만들어 타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로 한선, 거북선, 판옥선, 현재의 조선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선박건조 기술이 세계 최고인 것은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한다던 호주가 얼마 전 K9 도입 계약과 함께 장갑차 도입 사업 규모까지 대쪽 축소하는 뒤통수를 날리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이러한 갑작스런 정책들이 오히려 호주의 역풍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 질롱시에 위치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 생산기지에는 15만 M 부지의 3만 2천 M 크기의 방산공장과 1.5km 길이의 주행 트랙, 사격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2년 전 1조 원 규모의 1차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해당 부지에 절충교역 조건으로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내년 완공을 앞두고 K9 자주포와 호주형 모델인 AS 헌츠맨 30문, AS10 탄야군반 장갑차 15대를 생산해 2027년까지 호주에 납품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ABC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가 지상미사일 대규모 증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육군 첨단 군용 차량을 건설하려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3분의 2 이상 삭감할 것이라고 호주 안보전략서 문건을 인용해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공장까지 지어주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대규모 방산 수출을 기대했었지만 호주의 갑작스런 예산 축소 발표로 당초 전망이 크게 빗나간 것입니다. ABC 방송은 호주 연방정부가 국방전략보고서에 따라 한국에서 추가로 도입하기로 한 자주포도 이 연대가량을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호주 총리 선거 당시 발표한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따라 질롱시에 추진하기로 한 1차 계약은 이행하지만 2차 발주 계획은 폐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항공기와 잠수함 등 해외 공군 자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국방전략보고서에 따른 이렇게 갑작스러운 호주의 뒤통수에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몇 대 되지도 않는 1차 계약 물량만 보고 호주에 공장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는 불만 가득한 의견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 육군은 1차 계약 당시 자주포 2차 도입과 업그레이드 사업을 같이 검토하며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러냈었는데 호주가 갑자기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도 호주는 진짜 믿었는데 배신감이 더 크다.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2차 물량이 진짜인데 몇 대 안 되는 1차 물량에 공장을 지어줄 필요 없다. 아직 공장 안 지었으니 당장 철회해라. 공장을 다 짓고 나면 갑자기 사업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어쩐지 너무나도 질질 끌더니 호주도 인니처럼 변한 것인가? 잔머리 굴리는 호주, 인니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 미국이고 호주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영원한 우방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도 호주의 잠수함 사업 뒤통수 맞았는데 우리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과 강력한 협력을 약속했던 스콧 모리스 전 총리가 물러나면서 작년 5월 새롭게 총리로 취임한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의 영향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더욱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방산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한국과의 방산 사업 규모를 축소하도록 시켰다는 것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새롭게 발표한 국방 전략 검토안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역량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나머지 사업들은 즉시 연기, 축소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히 것입니다. 그리고 진작에 발표됐어야 하는 호주 랜드 400 장갑차 사업도 계속해서 발표가 지연되었던 이유도 호주의 국방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보병 전투장갑차 IFV 위 도입 대수도 450대에서 129대로 대쪽 줄어든 것입니다.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사업 규모는 당초 약 270억 호주 달러, 약 24조 원에서 90억 호주 달러, 약 8조 원로 줄 전망입니다. 호주가 사업 계획을 수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한화와 경쟁사 독일 라인메달은 가격을 일각에서는 사업 규모가 쪼그라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입찰을 재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반전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유럽에서는 이를 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폴란드에서 계약한 K9 자주포 648대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 더 많은 K9 자주포 물량이 유럽에 수출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호주 K9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본인들이 K9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며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폴란드에서 대규모로 열린 군사훈련에서도 K9 자주포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 펼쳐진 아나콘다 23 훈련은 폴란드 육군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훈련입니다.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이 훈련에는 미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프랑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터키 등 많은 나토 동맹국들 약 13,000명이 참가해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훈련에 한국의 명품 K9 자주포가 당당히 의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K9 차체 위에 포탑을 올린 크랩 자주포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K9 자주포가 폴란드 훈련에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폴란드 매체들은 K9 자주포 영상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진흙탕에 쩔쩔매고 있는 독일산 자주포 덕분에 한국의 K9 자주포가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미국과 나토군이 함께한 훈련에서 K9 자주포 중심으로 훈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 K9 자주포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특성 때문에 진흙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험지 극복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가는 놀라운 기동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력도 뛰어나 현재 전세계 자주포 점유율 70%를 넘보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는 자주포의 본산 연구까지 K9 팀 썬더 협력 확대를 하며 본격적인 유럽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한국에서도 18개국 외교단을 모아놓고 K9 자주포, K2 전차 등 사상 첫 K방산 세일즈가 펼쳐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방을 바라봐 주십시오. 전방 2km 원거리에 방어 중인 적 전차를 경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쏴. 발사된 포탄이 표적을 명중하자 18개국 외교단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포천 육군 제8기동사단에 실전 배치된 국산 무기를 살펴보기 위해 모인 각국 주한 대사 등 외교단은 전투 사격 훈련을 참관하며 연신 박수를 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K방산이 고객이거나 잠재적 고객들입니다. 이날 훈련에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K2 전차, 다 K21 보병 전투 차량, K600 장애물 개척 전차 등 총 31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적의 저항 세력을 완전히 경멸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의 막강한 화력으로 적 방어 체계가 무력화되면서 기동로가 확보됐습니다. 등 생생한 설명이 영어 통역으로 함께 제공되자 18개국 외교단은 훈련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한외교사절을 군부대로 초청해 실제 전투 사격 훈련 참관과 장비 전시 관람, 차량 시승 등 국산 무기 홍보만을 위한 행사를 별도로 연 건 이날이 사실상 처음인데요. 특히 K9 자주포 관련 설명을 캐서린 호주 대사는 K9A1 리 승무원 숫자를 5명에서 더 줄일 수 있는 새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군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K9A 1호 송탄 장치가 자동화되면 이 신기술을 통해 담승 인원도 3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그러자 호주 대사는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최근 호주 국방부에서 국방 전략 재검토로 K9 2차 분 발주를 취소했지만 호주 내부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호주 대사가 K9A2 개량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드러낸 것을 통해 차후 호주에서 K9 도입 사업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 체코 대사는 직접 K2 전차에 직접 몰아타보며 엄지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행사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오늘 관람한 모든 무기는 효과적으로 보이고 매우 정확하고 빨랐다는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러 분쟁으로 갈수록 위험해지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한다며 체코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무기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을 잠재적 공급처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한국, 체코 정부 관계자가 만나 원전 방위산업 수소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한국 무기를 원한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체코도 전쟁 상황에 맞춰서 국방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체코 국방장관도 한국 방산에 관심이 많다고 밝히며 곧 방한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나 체르노호바 체코 국방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체코는 폴란드와 유사한 지정학적 조건에 놓여 있고 군 전력 증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된 상황으로 예산도 있으며 폴란드처럼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확실히 유럽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체코 장관들이 방한의 방산업체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체코 장관들은 자국 트램 사업을 진행하며 한국 고속열차, 트램에 대해 알아보러 현대로템을 방문하러 왔다가 특히 K2 전차를 보고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찬사를 받는 한국의 방산은 제품 자체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및 신냉전 구도와 맞물려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유럽에서 막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게 된 폴란드를 비롯해 앞으로 루마니아, 체코, 영국 등 유럽 전역에서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도대체 한국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며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데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당하고만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불만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옛날 얘기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더는 바보처럼 알고도 당하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하면 되갚아주는 나라에서 당하기 전에 선빵부터 치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알아차리기가 극도로 어려울 뿐인데요. 일상을 살아가기에도 바쁜 우리에게 국가 전략의 변화는 지나치게 거시적입니다. 오늘은 적선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제타격 수단, 함대지탄도미사일의 진짜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젠 방패를 드는 것만으로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건데요. 실제로 그저 새로운 타격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 치부하기에는 그 규모가 3.3 이상입니다. 바로 함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비록 아직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지만 대한민국이 함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돌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적선국들이 식은땀 흘리기에 충분한데요. 그도 그럴 게 현대 함정의 무장체계는 통상 순항미사일로 종결입니다. 아무리 미사일 기술이 발전한 국가라 하더라도 이 공식을 깨트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다름 아닌 바다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항공모함 등 함정이라는 게 제 아무리 한 나라가 투사할 수 있는 최대 최강의 화력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주 무대인 바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함정은 종류에 상관없이 대수상전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함정이 바다에서 싸우는 게 당면하지 이게 순항미사일과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함정의 직징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의 직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면 이게 왜 당연한 건지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순항미사일은 말만 미사일이지 그 구조를 단순화하면 비행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오랜 시간 작동할 수 있는 엔진을 이용해 추진하고 날개를 이용해 양력을 얻어 비행하는데요. 이름이 순항, 크루즈 미사일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극단적인 비유지만 드론에 폭약을 매다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순항 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순항 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고 발사 후에도 경로를 조종할 수 있으며 정밀한 폭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뜻합니다. 일례로 AGM-84 하푼 대한미사일의 경우 앞서 말한 특징에 모두 부합하며 1977년 초기형 개발 이후 지금까지 대함 순항미사일의 대명사로 평가받는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지대함, 함대함, 잠대함, 공대함 등 하푼의 모든 바리에이션을 운용하는 전 세계 몇 없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비록 하푼이 공대함 버전인 AGM-84D는 220km, 함대함 버전인 RGM-84D는 140km로 사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다수의 실전 경험과 테스트로 신뢰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하푼을 도입한 건 1970년대로 북한이 두 번째 남침을 노리며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무기체계 도입에 있어 신뢰도가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었던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하푼이 완벽한 미사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조차 독자적으로 사거리 180km 이상의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개발했을 정도인데요. 하푼보다 기술적으로 한 차원 진일보한 해성은 최대 8개의 변침점을 통해 입체적인 기동이 가능해서 아군 함정과 섬까지 우회할 수 있고
근접 단계에서 회피 기동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해수면 5m 이하를 비행하는 시스키밍, 종말 단계에서 급상승한 다음에 내려찍듯 타격하는 팝업 기동, 목표물을 빗나가면 스스로 명중할 때까지 다시 공격하는 재공격 기능도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하푼 미사일의 문제점이 아니라 순항 미사일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순항 미사일은 마하 1.0 미만의 마음속이 최고속의 한계입니다. 비행의 유연성과 셉 1m 미만이 압도적인 명중률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포기한 건데요. 이로 인해 방어자 입장에서 순항 미사일은 비교적 격추가 쉽습니다. 거리큐브 시청자분이시라면 익숙하실 CIWS-2, 펠렁스, RIM-116램이 대표적인 대한미사일용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데요. 또 순항 미사일은 대개 위력이 제한적입니다. 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현무 3D의 경우 유효 사거리가 3000km에 육박하지만 탄두 중량은 500kg 남짓입니다. 현무 2가 1톤, 현무 4가 2.5톤 이상이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중량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항 미사일은 초토화가 아니라 초정밀 타격이 목적입니다. 말하자면 미사일계의 저격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순항 미사일의 위력과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최대 이륙 중량만 25톤이 넘는 KF-21도 만드는 마당에 하고자 하면 못할 것도 없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심지어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우리 군이 보유한 최대 기밀 중 하나로 아직 실체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정보를 통해 전장 6m 이하, 직경 533mm 이하, 발사 중량 1.5톤 수준의 평범한 순항미사일 크기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반면 사거리는 300터부터 500km의 속도는 최소 마하 2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속도와 위력을 높이려면 미사일의 크기도 따라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당면이 격추하기가 더 쉬워지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적어도 지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바다 위에서 탄도미사일은 염두에 둘 가치도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실컷 순항미사일의 단점만 얘기하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실 텐데요. 탄도미사일은 이름 그대로 탄도, 다시 말해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일단 대기권에 진입해서 궤도만 확보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낙하를 시작하기 때문에 기술 숙련도에 따라 탄두 중량만 8터부터 9톤에 육박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같은 괴물 미사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낙하 중에 궤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위력적이고 빠르지만 고정된 목표물에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바다 위의 함정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회피합니다. 당장 중국의 55형 구축함의 경우 최대 속도가 시속 55km에 달하는데요. 레이더도 없는 깡통 돛담배도 아니고 탄도미사일로 이 정도 속도의 구축함을 타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함정의 최대 화력으로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는 이게 정석이었는데요. 방어 전략을 우선시하던 대한민국 또한 대수상, 대잠전만 염두에 두고 순항미사일을 주무장으로 운용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적이 침투해 오면 그때 대응한다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방어 기조만으로는 대한민국 적성국들을 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함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기존에 운용하던 어떤 미사일 개념과도 다른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완전히 맨 땅에서 새롭게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개발 과정에만 무려 6,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칼을 갈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도 그럴 게 함대지 탄도미3.1은 오로지 킬체민을 위해 존재하는 무기체계입니다. 태생부터가 방어를 위해 적의 함정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항구, 미사일 기지, 지휘부 등 도발원점을 박살내겠다는 목적입니다. 오로지 공격만을 위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전 세계에서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운용 중인 건 이스라엘과 인도가 유일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적성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지정학적 상황이 대단히 유사한데요. 그런 이스라엘이 지난 2020년 개발한 함대지 탄도미사일 로라는 총장 5.2m, 구경 625mm, 총중량 1.6톤으로 탄두 중량은 최대 600kg에 육박합니다.
또 최대 사거리는 약 430km의 탄창 모차는 10m 내외에 불과한데요. 여러모로 대한민국 현무 투비를 떠올리게 하는 스펙입니다. 실제로 로라는 함정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 형식의 TEL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반 기술은 달라도 그 형식은 지대지 미사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함대지탄도 미사일이 현무2A, 현무2B처럼 사거리 300터부터 500km의 탄두 중량 1톤을 달성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지상 타격 능력에서는 현무 3D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던 경험을 살리면 사거리를 100km 내외로 제한하더라도 탄두 중량을 극단적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할 텐데요. 아무리 사거리가 짧더라도 함정이라는 특성을 살려 적의 지근거리까지 접근, 전략 목표를 타격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더군다나 한국형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이미 함수의 KVLSI-16셀, MK.41VLS-32셀을 탑재했고 한미의 KVLS-2 24셀, MK.41VLS-16셀을 탑재한 초화력 구축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말만 구축함이지 미사일 발사 체계만 88개를 탑재한 합동화력함이라고 불러도 이상할 게 없는데요. 게다가 SM-6, SM-3 함대공 유도탄까지 탑재할 수 있으니 혼자서도 공방 양쪽의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 없는 대한민국 처지에서 이는 최강의 전략 무기 중 하나가 될 텐데요. 자신의 앞바다에서 쏟아지는 88발의 탄도미사일을 생각하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나아가 일본이나 러시아까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술적 난이도보다도 이게 문제인데요. 비교적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전략은 티포텟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이 어렵지 눈매는 눈, 이해는 이었다는 건데요.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동심의 가장 만정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티포텟은 상호협력이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북한, 중국은 티포텟이 만정적일 뿐 완벽하지는 않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공세 전략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최악에는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는 대한민국의 대량응징보복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입지나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건 1터부터 2년이 이해득실 평가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단 한 가지, 불변의 법칙은 바뀌지 않으면 생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